서울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 제국을 이끄는 막강한 회장인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해한 순간 앞에서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온돌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정부의 등에 올라타 말타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그녀가 아이들의 말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장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투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말 한마디가 차가운 재벌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꼭 끼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부의 부촌 한남동, 그 끝자락에 위치한 고요하고 외딴 대저택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건축 양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묻어나는 차가움과 정교함은 마치 이 집의 주인 설상혁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마치 거대한 영안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두 아이와 아빠가 살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들리는 것은 청소해 주시는 분의 건조한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설상혁, 재벌가에서 부와 권력,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정작 그에게는 가장 단순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의 아내 백희수는 약 1년 전 영재학원에서 쌍둥이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는 아내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생기를 무너뜨렸습니다. 활발했던 도경과 도연 형제는 사고 이후 말수가 줄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일찍 잃은 탓에 가벼운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진단하며 아빠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니요. 강남에 3개의 마철루를 동시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회장의 스케줄에 시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혁은 아내의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기에 그는 도망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은 도우미에게 맡기고 심리 전문가와 낮 시간 보모, 야간 도우미까지 고용했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어도 아이들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연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없었고 영어도 서툴렀으며 피아노를 칠 줄도 고등 수학을 가르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와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만질 때 느껴지는 다정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사는 그녀가 너무 살갑다는 이유로 채용을 반대하려 했지만 지방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가 딸의 백혈병 투병으로 학업을 중단했다는 사연을 들은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은 필요 없어. 진심이면 돼. 상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심연주는 주초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상혁이 항상 새벽같이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탓에 두 사람은 직접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청소를 꼼꼼히 하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한식을 잘 만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밤새 깨지 않고 잘 자기 시작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침밥도 잘 먹었고 국제학교에 갈 때도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 상혁은 이사회 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의 서명 연기로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친 마음에 예고도 없이 일찍 귀가해 조용히 긴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집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팝 음악 소리도 통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이 흰 줄만 알았던 그 저택에 천진난만하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고 복도 쪽으로 몸을 숨긴 채 살짝 열린 거실 문틈으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심연주가 마루바닥을 기어다니며 말 흉내를 내고 있었고 그 등 위에는 도연이가 앉아 천 조각을 고삐처럼 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랴! 더 빨리 달려! 연주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더 달리면 말이 기절해요, 도련님. 옆에서 도경이가 응원했습니다. 달려라 마라. 이번 판 이기면 푸딩 먹을 수 있어. 힘을 내야지. 그녀가 멈추는 신용을 하며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른 바나나 우유가 필요한데요. 셋은 동시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상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심연주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다 문틈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얼른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놀아주느라 그만. 상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경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도연이는 활짝 웃고 있다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상혁의 눈빛은 차갑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밀려오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날 밤 상혁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영상 속에서 연주는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종이접기로 한복을 만들고 플라스틱 그릇을 씻으며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도경이에게 연필로 엄마라는 글자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에서 그는 멈칫했습니다. 도연이가 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걸 보고 자신은 아무도 없다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희수 엄마는 여기 안 계시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 그게 이모든 아빠든 아니면 너 자신이든 누군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넌 절대 길을 잃지 않아. 상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내 희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예방접종을 하러 가던 날, 아내는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겐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저 곁에 충분히 오래 있어줄 한 사람이면 돼. 그리고 지금 심연주라는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말입니다. 그날 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상혁은 아내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방은 그대로였고 침대맡에 걸린 실크 스카프에서는 아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보, 보여? 누군가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줬어. 그 사람에게 감사해.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내일 회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머물며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올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웃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봄의 햇살이 흰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의 투명한 유리창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설상혁은 평소보다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일 입던 고급 정장 대신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오래 일한 직원조차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쉰다고만 알렸고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너머가 아니라 그의 귀로 직접 듣는 소리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단 난간에 서서 열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 씻었어요, 심 이모. 그래, 잘했어. 도경이도 씻어야지. 씻어야 주방 보조 시켜줄 거야. 심 이모, 어제 아빠 일찍 오셨어. 정말? 아빠가 화내시진 않았어? 아니, 아빠 웃으셨어. 이모 보고 살짝 웃으시는 거 내가 봤어. 상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쓴 게 얼마만인지, 아이들을 그림자 같은 아빠와 낯선 사람에게 맡겨둔 채 방치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연주가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묶고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양옆에 서서 나무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마치 KBS 요리 경연 대회라도 나온 듯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혁이 헛기침을 하자 셋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아이들은 마치 슈퍼맨이라도 만난 듯 환호했습니다. 아빠, 일어났다. 아빠, 우리랑 같이 아침 먹어요. 상혁은 부엌으로 들어서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빠 집에 있을 거야. 연주가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제는 제가 너무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연주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인정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옅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함께 된장찌개에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혁에게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 자신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아빠, 심 이모가 이야기해 주는 거 진짜 재밌어요. 시를 짓는 용도 나오고요. 낡은 양말로 인형도 만들어 주시고 피리도 부실 줄 알아요. 연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이 너무 과장하시네요. 그냥 장난감으로 하는 거예요. 상혁이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공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학이요. 하지만 그만뒀습니다. 예전에 딸 아이가 아파서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혁은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기사의 차를 타고 학교로 갔고 상혁은 집에 남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노트북도 켜지 않고 이메일 답장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보리차를 타서 쟁반에 받쳐들고 문가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차 여기 두겠습니다. 앉으세요. 연주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감히 혼내거나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긴장했지만 상혁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고용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연주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냥 안쓰러워서라. 상혁은 그 말을 곱씹듯 반복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강남 최고의 정신과 의사와 해외 명문대 출신 교사들에게 교육받았지만 오직 당신만이 아이들을 웃게 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어봐서 그 마음을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난 딸 심하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녀가 안병동에서 보낸 1년,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안았던 순간까지.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만났고 하윤이와 똑같이 슬픈 눈을 가진 아이들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상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 역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선고하기 몇 시간 전까지 희수의 병상을 지켰었습니다. 그 역시 엄마의 관 옆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빛 한 번이면 겪어본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있어 줄 겁니까? 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연주가 당황한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남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남겠습니다. 그날 상혁은 회사에 가지 않고 CCTV 기록을 다시 돌려보고 그동안 무시했던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대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옛 메시지들, 도경이가 엄마와 떡을 만들며 찍은 사진, 보연이가 아빠 일찍 오세요라고 말하는 서툰 동영상까지. 그날 밤, 그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 한 명은 어깨에 기대고 다른 한 명은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심 이모 이제 안 가는 거 맞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이모를 많이 사랑해주면 이모도 계속 계실 거야.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많이 사랑할 거야. 그가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슬픈 눈에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바로 감정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상혁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초의 아침, 서울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채 차가운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설상혁의 저택 정원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아침 일찍 마트에 가는 심 이모를 배웅하며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침묵 속에 살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혁 자신도 예전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인수합병 계약서에만 익숙했던 남자가 이제는 매일 아침 부엌에 들러 아이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확인하고 연주가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을 듣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니까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 변화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재에서 일하던 상혁에게 예전에 집안일을 봐주셨던 오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병간호를 위해 10년 넘게 일한 이곳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고민하다 전해드립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 여사님? 제가 일할 때 알던 심연주라는 도우미 말입니다.
예전에 울산의 꽤 큰 집에서 일하다가 그 집 아드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상혁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한 채 잠시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제 시누이가 그 동네에서 일했거든요. 그 연주라는 여자가 주인집 아들이랑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러다 아내분한테 들통나서 난리가 났었고 당시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명은 없지만 사진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이 마음의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소란스럽진 않았지만 마음을 어지럽히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울산 도우미 불륜해고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사는 없었지만 3년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몇 개의 글이 보였습니다. 한 게시물에 올라온 흐릿한 뒷모습 사진 속 여자는 작은 체구에 긴 머리를 묶고 있어 연주와 매우 닮아 보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사실이 아니라면 왜 해명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혁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회사로 가는 대신 신림동의 낡은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류상 연주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상냥한 척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심연주라는 이름을 대자 할머니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 말이요? 그 아가씨 참 착하고 깔끔했지. 잊을 수가 없어. 매번 김치랑 반찬을 싸와서 동네 할머니들한테 나눠줬거든. 혹시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울산에서 도우미 일을 하다가 쫓겨났다고만 했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오해를 받았다고만 하더군요. 무슨 오해였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하루는 방에서 밤새 울더라고요. 다음 날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 어딜 가나 믿어주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죠. 그 말이 잊히질 않소. 상혁은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음악도 켜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마음까지 차지해가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상혁은 연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울산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연주는 멈칫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들은 게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눈은 마치 문을 닫아거는 듯했습니다. 네, 제가 그만두길 원하신다면 이해합니다. 해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혁은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연주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년 부부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남편분은 술을 자주 드셨고 사모님은 의심이 많으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술에 취해 저를 만지려고 했어요. 제가 뺨을 때렸죠. 다음 날 사모님이 남편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추궁하자 그분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저는 바로 쫓겨났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난하고 변호사도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부부 말만 믿고 소문을 퍼뜨렸고 인터넷 기사까지 났어요. 그녀는 슬프게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자랑거리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이마저 떠났으니 저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저를 심이모라고 부르는데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상혁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가로 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연주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 아이들이 웃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오랫동안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증거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 하얀 안개꽃 다발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개꽃, 믿음과 순수의 꽃말.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아래에는 새 부자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는 아름답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곳에서의 현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아침 식사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창밖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넓은 정원에는 야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연분홍색 철쭉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여자의 감정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따뜻한 버섯 소고기죽이었습니다. 그녀가 국자로 죽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을 때 상혁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제는 이 작은 가족의 일상에 익숙해진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트에 갈 일 있습니까? 도연이가 형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사이 그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해물파전을 하려는데 새우랑 쪽파가 없어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에 작은 기쁨이 스쳤습니다. 상혁은 공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공기사, 이따 심이모마트 가는 길에 태워드리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데려오도록 해.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은 연주에게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점심 무렵 연주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지인의 메시지를 확인하려 SNS를 열었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계정이 올린 1분 30초짜리 영상은 앞집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연주가 정원에서 두 아이를 태우고 말타기 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영상 밑에는 악의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설 재벌 설상혁 회장의 자녀와 비정상적으로 친밀한 젊은 가정부. 게시글 아래에는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말타기라니 회장 꼬시려고 작정했구만.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더니 예전에 울산에서 쫓겨난 그 여자네. 신데렐라 꿈꾸는 여자들의 뻔한 수작이네. 연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옷자락을 꽉 쥔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혁이 핸드폰을 든 채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연주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자르며 빠르게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계정은 오래전부터 촬영을 사주받은 게 분명해요. 이 각도는 우연히 찍힌 게 아닙니다. 아마 예전에 알던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연주가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상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외출하지 마십시오. 경호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녀가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어둠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그 행복을 망치게 둘 것 같습니까? 그 말은 연주의 마음 속에서 끊어지려던 끈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몇몇 인터넷 선정적인 매체가 재벌가 저택에 사는 의문의 여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과거 울산 사건까지 다시 들춰냈습니다. 익명 인터뷰도 등장했습니다. 울산에서 그 여자를 아는데 그때도 주인 남자한테 꼬리치더니 이번에도 똑같네. 이 기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순식간에 수천 건이나 공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혁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대주주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 회장님, 가정사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금 그룹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캔들로 이미지가 실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뺄 겁니다. 즉각 조치해 주십시오.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여자를 잠시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상혁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갈등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 익숙한 필체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새엄마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거나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대는 일은 원치 않아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저는 남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회장님과 두 아이의 행복을 늘 빌겠습니다. 심연주 올림. 그는 편지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녀의 방문을 열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뒤뜰로 나가봤지만 세탁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집에서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도경이는 서럽게 울고 있었고 도연이는 무릎을 껴안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심 이모 어디 갔어? 왜 일어나니까 없어? 이모 어디 간 거야? 우리 버린 거 아니지? 상혁은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이의 머리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그가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재산과 명예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오해를 받던 그 여자가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고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저택은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와 창밖을 지나는 새소리만 남은 채 적막에 잠겼습니다. 연주가 떠난 뒤 집은 영혼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는 더 이상 색칠 공부나 TV 리모컨을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잠들었습니다. 상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은 카드는 3일 내내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를 다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용히 떠난다고 했으면서 왜 남겨진 모든 것은 이토록 시끄러운 걸까요? 상혁은 혼잣말을 하며 세 부자가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준 연주는 그 프레임 안에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준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부회장에게 경영을 일임했습니다. 회사를 나서기 전 홍보팀에 짧은 지시를 남겼습니다. 언론에 대응하지 마.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뉴스를 원하니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신림동의 연준의 하숙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소. 혹시 그녀가 여기 왔습니까? 왔었지. 하지만 첫날 밤뿐이었소. 밤새 울더니 다음날 짐 싸서 나갔어.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아무도 자신을 모르고 과거를 묻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가방에 동화책 몇 권이랑 손으로 쓴 원고, 뭉치 같은 걸 챙겨 넣더군. 다른 짐은 별로 없었소. 상혁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왔지만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문득 연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지역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곳이 유일하게 가족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요. 하지만 소문 때문에 그곳마저 떠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혁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록에 남아있는 옛 하숙집 근처를 뒤졌습니다. 오후 내내 문을 두드린 끝에 예전에 같은 방을 썼던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주 언니요? 기억하죠? 아이 잃은 이야기랑 시골에 계신 아픈 어머니께 병원비 보내려고 악착같이 돈 모으던 게 생각나요. 혹시 특별하게 생각했던 장소에 대해 말한 적 없습니까? 상혁이 물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언젠가 평온해지면 전라도 바닷가 마을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죽은 딸이 바다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 단서 하나만으로 상혁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은 쌀쌀한 저녁 바람과 드문드문 켜지기 시작한 가로등 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혁은 골목길과 마을 회관, 아동 지원센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봉사자 명단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변가 카페에 허탈하게 앉아 있는데 할머니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들었어? 옛날 어촌계 자리에 새로 온 선생님이 애들한테 글이랑 그림 가르친대. 얼굴도 곱고 얌전하던데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 나 뭐라더라? 상혁은 감전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어촌계 가는 길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진 뒤였습니다. 바닷가 옆, 흙벽이 얼룩진 작은 기와집에서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작은 체구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소박한 옅은 하늘색 린넨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붕어는 바다를 건너 고아 소녀에게 웃음이 가득한 집이라는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상혁이 매일 듣던 그 목소리였지만 다시 들으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연주가 책을 덮자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미술 도구를 정리하려다 몸을 돌렸고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책을 놓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라움,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상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긴 기자도 없고 소문도 없어요. 전 여기가 편해요, 회장님. 하지만 아이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심 이모를 찾으며 일어나고 대답 없는 서로를 쳐다봐요. 저는 남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 들어와 준 사람입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뭘 원하고, 뭘 무서워하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처음으로 알아준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연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론이랑 주주들, 언론은요? 그건 내가 해결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난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온 뒤로 주가나 투표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행복이죠. 연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해도 받았고, 실패도 했고, 상처투성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이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심연주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언론의 소란은 없었습니다. 설상혁은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를 공개적으로 보호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큰 울림을 주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연주가 익숙한 부엌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 이모, 금붕어 데려왔어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붕어는 없지만 파디 듬뿍 든 붕어빵은 사왔지.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연주가 돌아온 첫 아침, 저택은 낯설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당의 철쭉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아침 식사 시간까지 마치 그녀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그녀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습니다. 상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매번 부드럽고 든든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겪은 후 마침내 자신의 심장이 속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셋이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의 오랜 운전기사인 공 기사가 급히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위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상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주는 접고 있던 수건을 손에 꽉 쥔 채 멈칫했습니다. 검은색 개량 한복에 금실로수 놓인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인이 꿋꿋한 자세로 들어섰고 높게 묶은 머리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혁의 어머니인 위정숙 여사는 재계에서 날카롭고 결단력 있으며 콧대 높은 여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배우에서 실권을 쥐고 가족의 이름을 한국 부동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투자 가문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연주가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추고 마치 방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집안이 많이 변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상혁이 다가갔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의 미란 이모 댁에 다녀오시는 줄 알았는데요. 누가 나한테 인터넷 영상을 하나 보내줬단다. 내가 제때 돌아와야겠더구나.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위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인가? 상혁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 없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그녀는 연주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지? 연주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부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로, 그 다음엔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리하고 돌보다가 이제는 내 아들 마음까지 차지했나? 그녀가 말을 자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연주의 등 뒤로 숨어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상혁이 앞으로 나서며 억눌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그녀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위 여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가족재단 이사회에 넣으려고 준비 중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 여자의 자리를 합법화하려는 속셈이냐? 상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운영 능력도 갖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 단지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스스로 살아남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위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집안 배경도 없고 학위도 부족한 데다 예전 직장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쫓겨난 여자를 이 집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그때 연주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안 돼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심 이모는 아무데도 안 가요.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양팔을 벌려 연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심 이모는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조림도 해줘요. 이모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전 다른 사람이 엄마가 되는 거 싫어요. 도경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심 이모 쫓아내지 마세요. 아빠 울어요. 진짜예요. 이모 갔을 때 아빠가 우는 거 봤단 말이에요. 위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자 상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미모도 대단한 출신도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고 사사로운 욕심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사랑과 강인함뿐이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그날 오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협박도 명령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상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쉽게 마음을 열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녀는 증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이 삶에게 말이다. 일주일 후 설시가문자선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상혁은 심연주가 소외 지역 아동을 위한 학습센터 건립 프로젝트인 열린마음 프로그램을 총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명확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의 필요를 분석하며 협력 파트너들을 나열하자 장내는 조용해져 경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위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에게 그 작은 끄덕임은 아주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위 여사는 처음으로 연주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이 꽤 괜찮네. 옛날 내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 나. 연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사과의 말도, 포옹도, 눈물도 없었지만 그녀는 화해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이른 봄비가 그치고 날이 갤 무렵, 상혁은 연주와 함께 전라도 강가에 있는 600평 규모의 넓은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황무지였고 예전에는 오래된 벽돌 공장이었으며 이후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계획했으나 수년 동안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와 허물어진 창고에서 남은 금간 벽들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괜찮겠어? 상혁이 폐허가 된 공간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도시를 떠나 잠시 피신해 있던 곳이에요. 집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 주었던 곳이죠. 상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려운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센터, 열린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고아들, 그리고 폭력이나 빈곤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연주는 단순히 그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상혁과 두 아이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던 것처럼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치유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첫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주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을 때 위 여사가 예고 없이 공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위 여사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손을 닦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위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벽돌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활동 구역의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왼팔이 없는 한 소년이 오른손으로 열심히 페인트 칠을 돕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어떤 사람들로 뽑았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거절당했던 사람들, 뒤처졌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연주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위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쓰던 중고 컴퓨터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기부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의 개관식은 햇살이 꿀처럼 쏟아지고 아이들이 마당 곳곳에 매달아 놓은 천 깃발이 산들바람에 펄럭이는 어느 아름다운 날에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도 요란한 언론의 취재도 없이 오직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 몇몇 마을 주민들과 조용한 후원자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연주는 연꽃 자수가 놓인 흰색 한복을 입고 상혁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그룹 회장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은 한 남자였습니다. 쌍둥이는 무대 아래를 신나게 뛰어다녔는데 한 명은 자원봉사자 배지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환영시를 낭독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은 단순히 이 센터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연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가난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굳게 닫혀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처럼 사랑만 있다면 모든 문은 열릴 수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 가득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상혁은 자랑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가사 도우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여성이자 사랑할 줄 알고 일어설 줄 알며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연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연주 언니, 저 인터넷에서 언니가 쓴 아이 잃은 이야기와 다시 시작한 여정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모든 걸 끝내고 싶었는데 그 글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연주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져서 고마워요. 다시 시작할 곳이 필요하다면 열린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상혁은 뒤에서 묵묵히 두 여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절망했던 사람과 버림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여정의 동반자로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연주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별장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식탁 상석에 앉은 위 여사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도연이는 미술 수업 때 심이모가 걸어둔 열린 마음,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도경이는 오늘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수화를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심이모가 그랬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말하는 방식이 있으니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위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네 고향에 한번 다녀오지 않겠나? 그래도 아이들이 자네가 자란 곳은 알아야지. 연주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상혁은 식탁 아래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길은 당신이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상혁과 연주는 철쭉나무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상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죽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연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산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돕고 있고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고요한 밤거리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지만 지금 가진 것을 온 마음 다해 지킨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여름바람이 열린 마음 센터 밖의 나무들을 스치고 지나가며 무더위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마다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연주는 미술치료 수업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법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혁의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2층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파트너와 회의 중이던 그의 눈빛은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심연주 씨 기사가 떴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고발 글이 올라왔는데 누가 과거를 캔 모양입니다. 그는 즉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붉은색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쳐 해고된 가사 도우미, 이제는 아동센터 운영자. 과연 안전한가? 상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즉시 홍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쪽에서 예전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연주씨가 열이 나는 딸을 안고 응급실에 갔다가 거주지 서류와 건강보험이 없어서 진료 거부당했던 그 영상이요. 누가 몰래 찍은 걸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걸 이용해 연주씨가 과거에 아동학대를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주의 전화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게시물 아래 달린 악성 댓글들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올해의 어머니라니 웃기지도 않네.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던 여자가 남의 자식을 돌본다고? 가소롭네. 연주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옛 기억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가 밤에 운다는 이유로 새방에서 쫓겨났던 그 처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학을 거절당하고 교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처음. 그리고 모든 게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지금, 상혁이 사무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저 사람들이 널 다시 출발점으로 끌어내리게 두지 마. 내가 여기 있고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연주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제 걱정은 안 해요. 센터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게 무서워요. 아이들이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열린 마음,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라이브 방송 장비들이 초록색 대문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심연주 씨, 이번 기사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밤의 태양 커뮤니티의 고발대로 위조하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센터는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연주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운영실 안에서 법적 서류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녀와 이곳 식구들의 투쟁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위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맡겨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주는 놀랐지만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셔. 미더. 기자회견은 바로 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선 위 여사는 기자들 앞에서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연주 씨는 재단 대표인 제가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직접 선발한 인재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비행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후보자 중 특수 아동 양육에 대한 실제 경험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지시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거나 상처받아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촬영도, 녹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곳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믿으십니까? 위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녀에게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3일 후 반박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독립 언론인, 교육 블로거, 열린 마음의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우울증을 앓던 제 아이가 이 센터 덕분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제 딸을 이해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연주 선생님은 한 달 내내 아이와 그림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스승이라 불리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공유는 악의적인 소음을 지워버리는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자원봉사 신청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인력보다 상처를 딛고 사랑을 이어가는 용기가 진정한 선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저녁,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연주에게 상혁이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늘 빛을 향하는 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그가 꽃다발을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보았으니까.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증명하려던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내가 강해서도 착해서도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랑해. 그녀는 노을빛처럼 따스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다른 폭풍우가 오면 빗속을 저와 함께 띄워주실 건가요? 아니, 내가 우산이 되어줄게. 만약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면 그때는 너를 꽉 안고 비를 뚫고 걸어갈게.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걸 삼킬 듯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왔습니다. 6월의 바람이 마을 길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살랑거렸습니다. 전라도 시골의 햇살은 꿀처럼 샛노랗게 가난한 마을의 붉은 흙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곳은 가장 슬픈 기억의 장소이자 지금의 심연주를 만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7인승 승합차가 낡은 집 대문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돌담은 세월에 허물어졌고 검게 변한 전통 기와지붕은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연주의 다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돈을 벌러 멀리 떠나신 후로 거의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악몽처럼 흩어졌었습니다. 상혁이 쌍둥이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경과 도연은 깡충거리며 내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냄새, 지저귀는 새소리. 위 여사도 뒤따라 내려 차가운 회의실을 떠나 흙내음과 추억이 가득한 세상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빠, 여기가 심 이모 고향이에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곳은 엄마가 뛰어놀고 웃고 또 많이 울기도 했던 곳이란다. 옆집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나오다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주 아니냐? 아이고,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세상에, 너 정말 예뻐졌다. 옛날 그 아이라곤 생각도 못하겠네. 연주는 목이 메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고향 구경도 하고 가족들도 보여주려고 왔어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빈손과 찢어진 가슴을 안고 이곳을 떠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 진정한 가정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낡은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남겨둔 나무 국자와 뚝배기가 걸려있는 낡은 부엌을 탐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상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물 무침, 고등어 무조림, 된장찌개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연주가 어린 시절의 향기라고 말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처마 및 마루에서 바람을 맞으며 감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왁자지껄하게 식사했습니다. 위 여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서 까다로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주가 남편에게 물을 따라주고 아이들과 웃고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직함 없이도 오직 부드러움만으로 타인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여성이었습니다. 오후에 연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때마다 혼자 울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두 아이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우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상혁은 바위에 앉아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연주의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 그녀를 수년 동안 외롭게 버려두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매만은 여전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남을 용기가 없었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까 봐 겁이 났어. 내가 사라지면 내가 입양되어서 공부도 하고 잘 살 줄 알았어. 연주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않고 어른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날 밤, 작은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졌고, 연주의 어머니는 연주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달콤한 호박죽과 단팥죽을 끓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고, 위 여사가 먼저 연주의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상혁은 열린 마음 센터를 짓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고, 두 아이는 서로 경쟁하듯 센터 아이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외할머니, 심 이모는 슈퍼맨이에요. 말 못하는 아이한테 입모양도 가르쳐줘요. 도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심 이모는 종이로 로봇도 만들어요.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예뻐요. 도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연주의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연주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맞잡은 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뒷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작은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혁이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한 게 동시에 당신 자신을 용서한 거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원망했고 제 운명도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당신과 우리 아이들, 지금의 이 가족도 없었겠죠. 상혁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아래서 모든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이며 미래는 바로 용서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연주의 어머니가 딸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랑 상장들이다. 소중하게 간직했어. 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늘 믿었단다. 처음부터 너와 함께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지.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고 어머니를 가볍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엄마. 차가 마을 길을 빠져나갈 때 도연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또 올 거죠?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심 이모가 자란 곳이고 너희가 자신의 일부를 찾은 곳이기도 하니까. 도경이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도 제 아내 데리고 고향에 올래요. 차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울려 퍼지는 맑은 웃음소리는 특별한 여름을 예고했습니다. 놀러가는 여름휴가가 아니라 뿌리를 찾는 여름이었습니다. 낡은 상처가 가족애로 치유되는 곳. 깨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의 박동으로 뛰는 곳. 진정한 집, 진정한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열린 마음 센터는 개관 3주년을 맞아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센터 뒷마당은 노란 알전구와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수십 개의 종이 등불로 장식되었습니다. 나무로 임시로 만든 작은 무대에는 사랑, 연결, 그리고 확산의 축제라고 손글씨로 쓴 현수막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님과 학부모를 위한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대 뒤편에서 흰색 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은 환했지만 눈빛은 다소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지난 활동을 정리하는 연설과 함께 더 특별한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강원도 산간 지역의 센터의 두 번째 지부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혁이 물 2잔을 들고 다가와 한 잔을 건네며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긴장돼? 조금요. 마치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같아요. 이번엔 수백 명 앞이라는 게 다르지만요. 당신 잘할 거야. 당신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잖아. 늘 그랬듯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앞줄 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색 한복을 점잖게 차려입은 위 여사 옆에는 이제 센터 급식 봉사팀의 정식 일원이 된 연주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앉을 수조차 없던 두 여인이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균열들은 충분한 시간과 사랑만 있다면 기적처럼 치유되기도 합니다. 배경음악이 흐르고 사회자가 심연주를 소개하자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깊고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아이를 봐달라고 병원 앞에서 애원하던 싱글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말타기 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가사 도우미였고요. 그리고 저는 비난의 눈초리가 두려워 과거와 미래 모두를 무서워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작고도 강한 생명인 아이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학벌이나 과거 직업을 묻지 않고 함께해준 동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모든 실수와 상처를 아는 가족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상혁과 두 아들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의 두 번째 지부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규모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도시 아이든 산골 아이든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성장할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작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난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부디 이곳으로 오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이 있던 그곳에 있었고,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까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의 요란한 박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하고도 꾸준한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위 여사는 연주를 조용히 정원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원도 지부를 위한 3년 후원 약정서다. 재단 이사회를 대표해 내가 방금 서명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연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왜요?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 나이가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단다. 난 널 믿는다. 연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고난 위임이 진정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도 다 세워뒀어. 설 지나고 내 친정엄마랑 같이 강원도에 가서 새 지부 지원 업무를 볼 생각이다. 거기에 약초를 이용한 치유 정원을 직접 가꾸고 싶구나. 아이들에게 자연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연주는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그토록 바랐던 포옹이 늦게나마 찾아왔지만 따스함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센터는 북적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치료받고 기술을 배우고 열린 공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명문대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등록했습니다. 일주일만 머무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눌러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의족을 한 여자아이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도연이가 있었습니다. 늘 장난꾸러기였던 아들이 전문 강사처럼 인내심 있게 돕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 겁내지 마. 넘어지면 오빠가 잡아줄게. 심 이모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연주는 끼어들지 않고 멀리 서서 자랑스러움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애들 정말 많이 컸네. 당신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센터 세 번째 지부 생기면 당신 고향으로 은퇴하러 갈까? 연주는 저녁 노을을 눈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작은 카페를 열어서 단팥죽도 팔고 사는 이야기도 나눠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머리 위, 연말의 하늘에는 얇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단순히 특수교육의 상징이 아니라 치유와 재생의 장소, 모든 흉터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다루어지는 곳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묻는 곳. 그리고 그 센터에는 직함도 훈장도 없이 오직 작은 영혼들을 안아줄 만큼 큰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연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